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또 1차로에서는 사고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매송나들목 사이와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풍세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정안휴게소 일대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이번에는 금광 2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남한성부터 6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로는 북진천에서 대소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가장 핫한 한마디 윤기찬 변호사.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죽이기냐 현 정부의 이런 것들이 이게 아직도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의 대응책은 이재명 살리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이번 선거도 자꾸 치르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국민적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누구 죽이기 누구 지키기 이런 걸로 좀 나라가 한참 힘들었잖아요. 검수완박도 그렇고. 근데 아직도 이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말씀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불과 하루 전에 사과를 막 하셨다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진정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국민적 시각에서 하는 척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실래요? 아마 이제 지금 이게 인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도 아마 부속실, 총무실 인사 다 이제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지금 차관급 인사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검사 출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인사평가 그렇죠.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선거운동 과정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결국 검찰 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검사들이 예전에 이제 군사 정권이 쭉 하나회 출신들이 쭉 이제 장악했던 것처럼 정부 각 부처에 결국 검사 출신들로 다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고 각 이제 아마 앞으로 공기업이나 대들도 저는 많이 갈 걸로 보는데 결국은 이너서클 검사 출신들이 국가를 장악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이제 한동훈 당연히 지명할 걸로 보는데 됐을 때 검찰 인사도 아마 친윤 검사들을 쭉 다 아마 요직에 앉힐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얘기가 커질 것 같으니까 요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금주의 가장 핫한 한마디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핫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재미있게 본 말이 어제 이제 방송국에 갔다가 저 앞에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방송을 하는데 그 사회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행정 경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 경험 안 하시고 출마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인수위원장이 행정 경험이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행정 경험 그러면 최소한 총리 안 되면 부총리 정도라도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인수위원장이 행정 경험이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 질문했냐면 그러면 인수위원장 하면서 총리는 안 할 생각이었느냐. 그러니까 총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안 한 거냐 했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행정 경험이라는 건 인수위원장이기 때문에 총리는 내가 오히려 하려고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약간 뜨악했던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총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면 장관 몇 명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추천했는데 아무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인수위원장 경험했으니까 이제 행정 경험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코멘트 하실래요? 근데 그거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원장이냐 아니면 총리냐를 두고 본인이 고민했을 수는 있어요.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 경험을 미리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을 조망해 본 경험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앞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통해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총리를 거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인수위원장을 딱 거치고 나서 국정조망권을 한번 행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당대표를 획득한 이후에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본인의 플랜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보지 뭐가 안 됐기에 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이유가 엄정하게 항의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예. 태업을 하거나 항의 하루만 쉬었지 예. 태업을 하거나 항의한 점이 없다는 것을 볼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본인의 계획대로 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 요 시간에 여러 번 했었던 얘기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다 원해서 한 거냐 밀려서 한 거냐 그 정도로 요약을 해놓고요. 조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가 이 검찰공화국 우려 대통령실 또 내각 차관급 뭐 등등 쭉 지금까지 진행된 건들을 봐도 앞으로 또 이런 게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더 나가서 전반적인 초기 내각과 이 차관급 인선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가봅시다. 저는 인선 기준은 어쨌든 처음 출발이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 정무적 고려보다는 실력 능력 위주 그 능력 물론 정치인들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로지 약간 직업 공무원적 시각에서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이 조금 더 들어온 건 있습니다. 법률비서관과 그다음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등은 사실은 늘 검찰이 해왔어요. 그건 네. 맞습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것이 이제 인사비서관하고 총무비서관. 네, 인사비서관은 이제 검사가 왔고요. 총무비서관은 이 전혀 업무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대검 운영 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 역할을 했던 부분이에요. 다만 신분이 검찰 일반직이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타당한 1년에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기획관이 복두교 씨가 왔어요. 이 사람도 인사기획관이 인사총괄이잖아요. 근데 복두교 씨가 했던 일이 대검의 예산 인사를 총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업무적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근데 검찰 일반직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차관 이런 거 보면은 법무차관은 당연히 검사가 많이 갔었던 자리예요. 하나 이제 다만 보훈처장이 박민식 씨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박민식 씨는 월남 유공자의 또 그 유족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가 몇 명 조금 2명 정도 전진 배치가 된 것이고 일반직이 들어온 거 차이가 있지만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점을 착안한다 그러면 이게 능력에 의한 적재적소다. 다만 정무적 고려에 대한 것은 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출범 이후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고려를 하겠죠. 2차, 3차 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 출범을 했는데 본인의 국정철학을 피기 위해서는 직업 공무원 등 경험과 실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과 좀 그 업무를 해봤던 사람들. 그렇죠. 비서진이라는 걸 그렇게 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인사자금 있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평가가 있어도 전체 평가에 영향 미칠 만한 불균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력과 능력 있는 분이 하필이면 다 검찰에만 있느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공직기획 비서관은 그동안에도 검찰 출신이었던 거 맞아요. 근데 법무비서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삼는 게 제가 그분들이 검사냐 아니냐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검찰이나 검찰에서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냥 검찰을 총장 계속 하든가 아니면 검찰에 있던 분 다 데리고 가면 되죠. 이거는 지금 비서관급 이상이잖아요. 그 밑에 행정관들도 아마 그럼 쭉 따라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럼 실제로 부속실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거의 옆에 최측근이거든요. 문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총무라는 건 청와대 안살림 하는 사람이고 왜 하필이면 대검에서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안 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건 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법무부를 좀 탈검찰을 하자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지금 인호공 차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제 본인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거든요. 법원이 지검장 할 때 그렇죠. 사차장 했던 분이니까. 예. 박민식 지금 뭐 보훈처장 예전에는 보훈처장이 대부분 군 출신들이 했습니다. 보훈이라는 게 원래 군 뭐 유공자 이런 분들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보은성이에요. 분당 갑에 대한. 보은성. 그렇죠. 보은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분당 이번에 갑에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약간 본인이 물러섰기 때문에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호용호직하는 사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법제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가는 건 맞는데 하필이면 또 이완규 이분 지정된 분이 뭐 오랜 친구예요. 대학 동기고 뭐 연수원 동기기도 했지만 또 사건 담당 사건을 변호인이고.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장모 사건, 본인 사건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은성 인사 아니냐 당연히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은 사실은 가장 편하고 가장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최도수 씨 모시고 갔잖아요. 그 변호사 사무장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뭐 변호사 사무장을 했다는 누구하고 계속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판할 대상이 아닌 것들, 그분의 개인적인 자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몰라도 관계 갖고 할 것은 아니다. 비서실 구성과 관련해서는 예. 어느 정도 재량이 조금 더 넓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무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 정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직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고려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 갖고 뭐 비판할 건 아닌 거고 개별적인 자질 문제로 문제 제기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저는 비판 범위에서 좀 벗어난다. 조금 더 크게 현근택 변호사가 아까 초반부 얘기할 때 지금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부처 거기다가 앞으로 공기업에도 뭐 이런 표현을 쭉 썼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다수 포진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국정 운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겁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검찰을 대신하기 전에 결국 군사정권 시절에 군인 출신들이 보면은 쫙 했거든요. 방송국도 다 가고 맞아요. 뭐 이랬거든요. 예. 근데 군인들은 이제 상명하복, 명령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데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사회 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라는 거는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대화, 토론 이런 건데 지금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들을 다 검찰에서 본인이 있던 사람들 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분들로 이렇게 앉히면 당연히 문화 자체가 검찰도 군대랑 비슷합니다. 상명하복 문화예요. 기수 문화 강하고 검사 동일체 원칙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있죠. 법적으로 없었다 그러지만 실제로 선배가 하는 말 아니면 위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거의 실행을 하지 이거 안 됩니다. 아니면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토론해 봅시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검사 출신 중에도 합리적인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검사가 해봐야 2-3천 명이고 출신 다 해봐야 뭐 알겠습니다. 몇만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만 찾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적으로 많아지다 보면 그 문화가 너무 지배적이 될 우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민주적 토론 부재 이걸로 간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과잉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어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하에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상당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잘했으면 좋았어요.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는 건 받아들입니다. 일단 특정 직업군이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다만 그것만 갖고 자체로 뭐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전까지는 이 정도에서 그냥 잘해라라는 덕담을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민주당 뭐라 그랬냐면 각 장관 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철학을 같이 해야 된다. 뭐 그거하고 지금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사람 골랐어요.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 잘하더라 이래서 골랐어요. 그럼 일단은 그냥 놔두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 그때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자체 일정 직군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근데 이제 정무적 고려를 좀 적게 하고 실력 뭐 능력 이런 거 위주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성이 너무 없다든지 연령대가 너무 한쪽에 편중됐다든지 이거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조금 더 종합 조율하는 그런 기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또는 국정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각 그 집행권 있는 장, 그다음에 민간합동위원회가 이제 들어설 거예요. 그 민간합동위원회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청년이나 여성이 소외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수렴된 그 의견을 정책화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청년이냐 나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집행기구는 그런 배려가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위반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그 해당
그 직군 예. 또는 뭐 그 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올려서 놓는 것은 그건 조금 그것이 최고의 선은 아니다. 집행부서는 그럴 필요 없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달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특정 대학 지금 서울남 얘기가 나온 게 서울대 50대 남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뭐 다 능력이 있는 분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분들로만 구성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수자 아니면 약간 배려 차원에서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해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 장관 고려를 해왔고 지역 고려를 해왔는데 그게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통합 협치 얘기하면서 왜 취임사에도 안 넣었냐 인사할 때도 얘기하는 게 인사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했을 때 어지역 사람이지 어느 학교 나왔지 그동안 네. 뭐 했지 이거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통합의 시작인데 그런 거 전혀 권각 없이 실력과 능력만 보겠다고 하는데 실력과 능력이 왜 하필이면 또 검찰만 있느냐 이 얘기를 다시 안 할 수 제가 없는 10초만 거예요. 따갈게요. 네. 여가부의 여성 장관이 그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나요? 국민적 공감을 얻을 때까지? 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문제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이 내세웠던 젠더 특보가 그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했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권 있는 사람이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뭐 통합에 기여된다, 그 해당 계층에 도움된다라는 시각보다는 그 실제 더 많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것들이 투영이 반영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민관합동위원회 같은데. 여태까지 저희 그랬잖아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답시고 몇 사람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타파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시도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야 이게 부정적이더라라고 한번 바꾸겠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이제 청와대 경내에는 수천 명의 이제 시민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가서 관람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새로운 풍경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집무실 이전 청와대 개방 이것의 여론 지형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잠깐 짧게 얘기해 봅시다. 뭐 청와대 개방에 대한 여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제 가서 직접 보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출퇴근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꾸 뭐 출근 시간이 늦은 거 아니냐, 뭐 퇴근 시간 이후에 뭐 미사일 쐈는데 왜 퇴근했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는 그리고 교통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일찍 가시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시고 일반인이 퇴근한 다음에 퇴근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 6시, 7시쯤에 가시고 저녁에 한 7시, 8시쯤에 오시면 돼요. 근데 꼭 출근 시간 9시, 8시쯤에 가시고 퇴근할 때도 5시, 6시쯤에 가니까 이게 무슨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무한 책임입니다. 24시간.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오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뭐 저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다만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차 그렇게 쓰라 그러셨어요. 연차 공무원들. 그 연차 쓸 때 뭐 대통령 휴가 가셨을 때 뭐 일 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어디 있든지 간에 쉬는 날이건 퇴근했든지 간에 국정 그 운영이나 통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안감을 조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금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해라. 이 점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취임 전에는 굉장히 떠들썩한 쟁점이었는데 그냥 스르륵 사라져가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 될 걸로 보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관사를 빨리 어떤지 마련해서 근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퇴근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부 측에서도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일찍 출근 늦게 퇴근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낱낱이 공개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또 한편에서는 해보게 되네요. 자, 정관용 수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들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s far as my eyes can see.